신입인 여성 군인 하사가 부대를 배정받고 그곳에서 지내지만 직속 상관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충격받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쓰리스타 군단장이 부대로 찾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늦여름의 햇살이 강원도 화천의 공기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100호 부대 4단 직할통신대대. 갓 임관한 이수연 하사가 군용 SUV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쨍한 하늘 아래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부대 전경과 북진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표지석이었다. 23,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군인의 길. 어릴 적부터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어깨 위 반짝이던 별들을 동경했고 그저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충성. 신임 하사 이수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대대장 앞에서의 우렁찬 신고는 긴장감 속에서도 제법 만족스러웠다. 대대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래, 이 하사.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하네. 아버님이 이강욱 군단장님이시라고. 이야, 호부견자는 없겠구만. 기대가 크네. 수연은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강욱 군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 예상은 했지만 막상 부임 첫날부터 듣게 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녀는 그저 이수연 하사로 인정받고 싶었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아버지와는 별개로 신임 하사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다부진 대답에 대대장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던 상사 한 명을 소개했다. 인사하게. 이쪽은 우리 대대 행정보급관인 황철민 상사야. 부대 살림은 물론이고 병력 관리까지 모르는 게 없는 베테랑이지. 앞으로 이 하사군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거야. 황철민 상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영락없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다, 이 하사. 황 상사라고 하네. 딱 봐도 야무지게 생겼네. 걱정 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 테니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글서글한 눈매와 시원한 말투는 낯선 환경에 대한 수연의 긴장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좋은 선임을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업무는 통신 장비 관리와 행정 지원. 수연은 의욕에 넘쳤다.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익히고 부대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황 상사는 그런 그녀를 살뜰히 챙겼다. 복잡한 장비 목록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행정 시스템 접속 권한을 처리해 주었으며 부대 내 다른 간부들에게도 그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켰다. 우리 새로 온 이 하사입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니 다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의 소개 덕분인지 다른 간부들도 그녀를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수연은 황 상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때로는 친오빠처럼 다정하게 느껴졌다. 전입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수연은 야근을 하며 밀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행정반에는 그녀와 당직 근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행정반 문이 열리며 황 상사가 들어왔다. 아이고, 이 하사.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하나? 행정보급관님. 금일 처리해야 할 서류가 남아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첫날부터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금방 지쳐. 군 생활은 장기 레이스야. 자, 이거 마시면서 해. 황 상사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피로가 몰려오던 참에 건네받은 온기는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급관님.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는 퇴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다.
수연은 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져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잠시 후 황 상사가 의자를 끌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이 양식을 쓰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는 수연의 컴퓨터 마우스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 그의 손등이 수연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아, 미안. 황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마우스를 조작해 양식을 수정해 주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의자에 앉은 채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 하사 군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임무 완수와 부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관계야. 특히 직속 상관과의 관계. 그거 하나만 잘해두면 군 생활은 고속도로 타는 거고 삐끗하면 가시밭길 걷는 거지.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수연도 익히 들어온 이야기였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래야지. 특히 이 하사는 아버님 빽만 믿고 설친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누구보다 처신을 잘해야 해. 진급도 빨리 하고 싶을 거 아냐. 내가 그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격려하듯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깨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고생이 많네. 어깨가 많이 뭉쳤겠다. 순간 수연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친절을 가장한 행동이었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건 뭐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선 남자의 체온이 제복 위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불쾌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괜찮습니다, 행정보급관님. 수연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황 상사는 피식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허허, 긴장하기는. 그냥 신입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격려해 준 거지. 다른 뜻 없어.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말고. 먼저 들어가 보겠다. 그는 손을 흔들며 행정반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수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그냥 격려였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손길은 단순한 격려의 느낌이 아니었다. 끈적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분명히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캔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고맙게 느껴졌던 온기는 이제 차갑고 기분 나쁜 이물질처럼 보였다. 수연은 결국 남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대의 밤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끈적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낯선 부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처음으로 느낀 공포였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수연은 의식적으로 황 상사를 피하려 애썼다. 업무적인 보고 외에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단둘이 남게 될 상황은 어떻게든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직속 상관인 행정보급관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황 상사는 마치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전보다 더 자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행동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유능한 선임 행세를 했다. 그러나 수연과 단둘이 남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뻗쳐왔다.
복도를 지나칠 때 슬쩍 허리를 감싸는 손, 서류를 건네주며 손가락을 일부러 올가매는 행동,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은근히 무릎을 부딪혀오는 것까지. 수연은 그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매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소리를 지를 수도 뿌리칠 수도 없었다. 그의 행동은 항상 실수나 친근함의 표시로 포장될 수 있는 경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떠는 신입 혹은 군단장 딸이라 뻣뻣하게 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불보듯 뻔했다. 침묵의 대가는 자기 혐오와 무력감이었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의 대가는 부대 전체로부터의 고립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대적인 장비 점검이 있었다. 수연은 통신창고에서 재물조사표와 실제 장비 수량을 대조하고 있었다. 비좁고 먼지 쌓인 창고 안은 각종 케이블과 부품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높은 선반 위에 장비 번호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하사 혼자 고생하고 있네. 내가 좀 도와줄까? 황 상사였다. 수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돌아보았다. 좁은 창고 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건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그는 비좁은 통로를 비집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의 몸이 수연의 팔에 닿았다. 그녀는 최대한 벽 쪽으로 몸을 붙였지만 피할 공간은 없었다. 이 하사 요즘 나 피하는 것 같던데.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입이라 아직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변명했다. 황 상사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앉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했다. 쯧쯧 먼지 봐라. 고생이 많네. 그의 손은 어깨에서 멈추지 않았다.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팔뚝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마치 격려하듯 팔을 가볍게 툭툭 쳤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 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수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계급도 직책도 뗀 지극히 사적인 호칭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젠 숨길 생각도 없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진급 잘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지. 응?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의 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수연의 팔을 타고 내려와 허리춤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손은 이내 그녀의 제복 위, 배 부분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행정보급관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외설적인 접촉. 더 이상 실수나 격려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추행이었다. 왜 이러십니까가 이러시지 마십시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질려 그의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황 상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저항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다. 쉬, 조용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그냥 이 하사가 예뻐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야. 우리 수연이 사회 물 먹다 와서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구나. 여기선 다 이렇게 서로 돕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내가 꽉 잡고 진급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다. 배를 어루만지던 손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싫습니다. 손 치우십시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다른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정보급관님,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황 상사는 젠장하고 작게 욕설을 뱉으며 마지못해 손을 뗐다. 그는 수연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해라.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내 군 생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배와 어깨가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황 상사의 추악한 미소와 끈적한 손길, 그리고 내 군 생활은 내 손에 달렸다는 협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부대 내 상담관? 아니면 주임원사? 그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꼬리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거나 조직의 화합을 깨는 문제아로 찍힐 가능성이 더 높았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부러뜨려야 할까? 그녀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현실과 타협하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존엄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너무나 무력했다. 백호부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신임 하사 이수연은 그저 외딴 섬에 고립된 것만 같았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창고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 황철민 상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이수연의 저항은 그에게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연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덫을 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업무를 빙자한 압박이었다. 그는 일부러 수연에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전체 간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이 하사, 이거 보고서 다시 해와. 글씨체가 이게 뭐야? 성의가 없어, 성의가. 장비 목록 숫자 하나 틀렸잖아.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전쟁 나면 임무 수행하겠나? 군단장님 따님이라는 사람이 이래서야 쓰겠어? 군단장님 따님이라는 말은 교묘한 가시가 되어 수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반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역시 빽만 믿고 대든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밑밥이었다. 다른 간부들은 황 상사의 위세에 눌려 혹은 정말 수연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몇몇은 수연을 향해 동정인지 비난인지 모를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고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수연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동기들과의 통화도 줄었다. 밝고 당찼던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황 상사의 덫은 야간 근무 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수연을 일부러 심야 당직 근무에 자주 배치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은 그에게 완벽한 사냥터였다. 어느 비오는 날 밤이었다. 수연은 통신실에서 홀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황 상사였다. 이 하사, 나 행정반인데. 긴급히 확인할 서류가 있으니 잠깐 좀 내려와봐. 행정보급관님, 지금 당직 근무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직접 눈으로 보고 사인해야 할 게 있어. 금방 끝나니까 빨리 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수연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절대로 당하지 않겠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소리라도 지를 거야. 그녀는 행정반 문을 열기 전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었다. 행정반에는 황 상사 혼자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비 오는데 고생이 많다. 자, 이리 와서 앉아봐. 그가 가리킨 곳은 그의 책상 바로 옆에 있는 보조의자였다. 수연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찍이 섰다. 무슨 서류인지 보여주십시오. 성격도 급하긴. 여기 어제 이 하사가 작성한 장비 인수 확인서인데 최종 결제 전에 내가 한 번 더 보려고.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수연이 서류를 받아들자 그가 불쑥 물었다. 아직도 내가 어렵나? 직속 상관이신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허허, 너무 그렇게 벽치지 마. 난 그냥 너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 같이 일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 쪽으로 걸어갔다. 수연에게 등을 보인 채로 그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너,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 넌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다고. 맹한 구석도 없고 눈빛도 살아있고. 딱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키우면 크게 될 제목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며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끈적하게 귓가에 달라붙었다. 내가 손만 좀 써주면 넌 이 부대에서 제일 빨리 진급하는 여군이 될 수 있어. 장기 복무?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대신 너도 나한테 뭔가를 보여줘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아니라 투명한 소주잔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마개가 열린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근무 중 음주는 군법 위반이었다. 행정보급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황 상사는 피식 웃으며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자, 이거 한 잔만 마셔. 이건 그냥 술이 아니야. 내가 내 사람이 되겠다는 의리의 표시지. 이거 마시고 나면 우린 이제 한 배를 타는 거야.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만약 이 술을 마시면 그녀는 그의 공범이 되는 것이었다. 근무 중 음주라는 약점을 잡힌 채 영원히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터였다. 마실 수 없습니다. 전 지금 근무 중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 수연아. 이게 널 위한 길이야. 그는 잔을 든 채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행정반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술잔을 든 손이 기괴하게 보였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싫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좋게 말로 할 때 들어. 그의 표정이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수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억지로 술을 먹이려던 순간이었다. 띠리링응. 그때 수연의 주머니 속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황 상사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외치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행정반 문으로 달려갔다. 사실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조금 전 녹음 기능을 켜려다 잘못 눌린 알람이 울린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황 상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수연은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 통신실로 도망쳤다.
문을 잠근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알람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박한 비명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다.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 부당함과 폭력에 맞서 싸워줄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군인 나의 아버지. 지금까지 그녀는 군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부끄러워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것이 독립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침묵은 방탄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괴물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이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주소록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고립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몇 번 울렸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회의 중일지도 혹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였다. 수연이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낮고 차분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수연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말은 나오지 않고 그저 서름에 북받친 울음소리만이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수연아, 이수연.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고 말해봐. 응?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늘 엄격하고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황과 걱정이 가득 묻어났다. 수연은 흐느낌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 다쳤어? 몸은 괜찮은 거냐? 부대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여기 행정보급관이 저를 자꾸.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강욱 중장은 수십 년간 군에 몸담은 베테랑 지휘관이었다. 그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끊어지는 단어들 속에서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모든 다정함과 걱정이 사라졌다. 대신 수만 명의 군을 호령하는 군단장의 서늘하고 강철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이름이 뭐지? 황철민 상사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나? 전입 초기부터 계속. 어디까지?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까지 했지? 수연은 눈을 질끈 감고 창고에서 있었던 일과 바로 방금 전술을 강요하며 협박했던 상황까지 더듬더듬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이강욱 중장은 단 한 번의 감탄사나 질문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를 넘어선 곧 폭발할 화산의 고요함과 같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연아, 지금 내 위치는 어디지? 통신실입니다. 문은 잠갔습니다. 알겠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첫째, 지금부터 아침 점호 전까지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라.
특히 그 황철민이라는 자와는 절대 마주치지 마. 둘째, 내 핸드폰 절대 꺼두지 말고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셋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해. 당직 근무 끝나면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 쉬고 있어.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군인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수연은 힘없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폭풍을 불러온 뒤의 기이한 평온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부하를 감히 능멸한 자에 대한 한 군단장의 무서운 분노가 담긴 경고였다. 수연은 창밖을 보았다.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 사이로 희미하게 별들이 보였다. 내일 아침 이 부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상상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이 부대를, 어쩌면 군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단의 전화를 한 다음 날 새벽. 거짓말처럼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화천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자 백호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기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 병사들의 잠결 섞인 고함과 분주한 발소리, 연병장의 도열에 아침 점호를 받는 수천 명의 군인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군대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수연 하사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점호에 참여하기 위해 연병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다른 간부들은 밤샘 당직 근무로 인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이 하사 어젯밤 고생 많았네라며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무심한 친절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점호가 끝난 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대열 속에서 황철민 상사와 마주쳤다. 그는 어젯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이, 이 하사. 어젯밤엔 내가 술 기운에 좀 과했지? 미안하게 됐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심 쓰듯 사과를 건넸다. 그 뻔뻔함에 수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을 노려보자 황 상사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표정 관리 잘해. 어젯밤 일 내가 떠들고 다니면 너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알지? 그것은 사과가 아닌 또 다른 협박이었다. 그는 수연이 감히 이 일을 공론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임 하사가 그것도 여군이 부대의 실세인 행정보급관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식당으로 들어갔다. 밥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정해진 시간이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오전 9시. 통신대대 행정반은 일과 준비로 분주했다. 커피포트 물 끓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간부들의 잡담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창문을 규칙적으로 울리는 묵직하고 낮은 진동. 훈련이 없는 날이었기에 몇몇 간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헬기 소리 같은데. 소리는 점점 더 빠르고 커졌다. 이제는 행정반 전체가 웅웅 울릴 정도였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강력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순간 상황 파악이 빠른 작전과장이 경악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저건 UH 의육식 블랙호크잖아. 맙소사, 저기 도색 좀 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창밖 하늘에 하나의 검은 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육중한 동체의 군용 헬리콥터. 그리고 그 동체 측면에는 이 부대원이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바로 백호 부대가 속한 상급 부대 제3군단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었다. 군단장님?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예고도 없이 군단장이 직접 타는 지휘 헬기가 사단 직할의 일개 대대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도 시찰도 아니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두두두두두두두. 블랙호크는 대대 연병장 상공에서 잠시 호버링하며 위용을 과시하더니 이내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을 준비했다. 헬기의 바람에 연병장 흙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행정반 창문이 덜덜 떨렸다. 황철민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중얼거리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강철의 새가 일으키는 흙먼지 너머로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 온 아버지의 강림을. 폭풍이 마침내 도착했다. 육중한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에 완전히 내려앉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회전하던 프로펠러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동안 부대 전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모든 군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연병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헬기의 측면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매의 부관과 얼굴에 감정을 지운 채 허리에 권총을 찬 헌병 장교 2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전투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제3군단장 이강욱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위엄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최민준 외 간부 일동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상황을 파악한 대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오며 경례를 외쳤다. 다른 간부들도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달려나와 도열했다. 그러나 이강욱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통신대대 행정보급관 황철민 상사. 어디 있나?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대열 뒤편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황철민 상사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대대장이 눈치껏 황 상사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비틀거리며 군단장 앞으로 나아갔다. 충성. 상사 황철민 군단장님께. 그의 경례는 공포로 인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강욱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그 시선 앞에서 황철민은 자신이 더없이 하찮고 가소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한 명의 신임 하사를 상대로 휘둘렀던 그 모든 위세와 권력은 진짜 권력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강욱 중장은 황철민을 잠시 노려보다가 옆에 서 있던 헌병 장교에게 턱짓을 했다. 헌병 장교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상사 황철민. 네. 귀관을 군형법 제92조 2.3 상관의 지위 등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혐의와 군형법 제52조 2 위력을 행사하여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귀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체포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황철민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추행, 협박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의 전말을 깨달았다. 어젯밤 자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신임 하사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괴물 같은 군단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자,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철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한 비굴한 몸부림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군단장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두 명의 헌병이 다가와 무릎 꿇은 그의 양팔을 잡아 일으키고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성 마찰음이 울리는 순간 백호부대 통신대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황철민 상사는 한낱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 모든 광경을 수연은 행정반 2층 창문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황 상사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착잡함을 불러일으켰다. 저 추악한 괴물을 단죄하기 위해 결국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을 빌려야만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수갑이 채워진 황철민이 끌려가자 이강욱 중장은 비로소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대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중령. 네, 군단장님. 귀관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모든 추악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죄,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죄. 지금 이 순간부터 백호부대 통신대대는 군단장 직권으로 모든 지휘 계통을 정지하고 군단 감찰실에 무기한 특별 감찰에 들어간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이 부대 전체를 밑바닥부터 파헤쳐 썩은 뿌리를 전부 도려내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군단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강욱 중장은 마지막으로 2층 행정반 창문을 향해 아주 잠깐 시선을 주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은 딸을 향한 깊은 고통과 미안함으로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강철 같은 군단장의 얼굴로 돌아와 헬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개인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개인의 일탈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백호부대에 내리꽂힌 군단장의 철퇴는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향한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이강욱 군단장이 타고 온 블랙호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백호부대 통신대대에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후의 정적 같은 것이 흘렀다. 모든 지휘 계통이 정지된 부대는 머리를 잃은 닭처럼 우왕좌왕했다. 간부들은 335 모여 귓속말로 상황을 추측할 뿐 누구도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후폭풍에 대한 예감이 무겁게 떠다녔다.
그날 오후 군단장의 예고대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군단 감찰실과 헌병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이었다. 감찰팀장인 중년의 여성 대령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대대장에게 통보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서류와 전산망, 출입 기록을 군단으로 이관한다. 모든 간부와 병사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 밖으로의 출타 및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감찰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이자 취조실로 변했다. 감찰팀은 대대 본부 건물에 임시 지휘소를 차리고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은 당연히 이수연 하사였다. 수연은 감찰팀장인 서지현 대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조서와 녹음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 대령은 날카롭지만 침착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연 하사. 지금부터 할 진술은 황철민 상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힘들겠지만 아는 그대로 겪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여기는 이 하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직 진실을 기록하는 자리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부대에 처음 전입 온 날부터 시작된 황 상사의 교묘한 접근, 어깨를 주무르던 첫 번째 접촉 창고 안에서의 끔찍했던 추행, 그리고 술을 강요하며 협박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하는 내내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수치심과 분노에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술을 이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바로 해방감이었다. 이제껏 혼자 끙끙 앓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마침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더 이상 개인의 망상이나 예민함이 아닌 명백한 사건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수연의 진술이 끝나자 감찰팀은 즉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제보 채널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감찰실에 설치된 제보함에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왔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쪽지에는 저도 황 상사에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다른 중대의 한 여군 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곧이어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수연이 창고에서 곤욕을 치르던 날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일부러 행정보급관님 하고 불렀던 병사의 증언이었다. 그는 당시에는 그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해서 불렀지만 오늘 군단장까지 뜨는 것을 보고 자신이 목격한 것이 심상치 않은 일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침묵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황철민의 체포와 군단 직속 감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그동안 공포에 눌려있던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황철민의 추악한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임 여군이나 약한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언, 금품 갈취를 일삼아왔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늘 부대 내에서 암묵적으로 묻혀왔다. 그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의 침묵,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지휘관들의 방관이 괴물을 키워온 것이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침묵과 방관으로 유지되어 온 군대라는 조직의 병든 자화상이었다. 이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거대한 시스템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가 짊어진 진실의 무게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황철민 상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군단장의 딸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법정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철민은 한 달 만에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거나 이 하사가 군단장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나를 무고하는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파렴치한 주장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증인석에 선 이수연은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박또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증언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용기를 낸 다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침묵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진실의 급류가 법정을 휩쓸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황철민.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협박한 죄,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지극히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불명예 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판결이었다. 황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에게 동정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통신대대의 지휘 책임자였던 대대장과 주임원사에게도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군 전체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제로 톨러런스지로 탈러런스 원칙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수연은 조용한 부대로 전출되기를 희망했다. 이 모든 관심과 소동에서 벗어나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어느 날 감찰팀장이었던 서지현 대령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 하사.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인지 교육 및 인권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특별 전담팀 TF를 꾸릴 예정이야. 서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하사가 그 팀에 합류해줬으면 한다. 이 하사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야.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기에 누구보다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지. 책상에 앉아 탁상 공론만 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살아있는 정책과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하사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수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며 그 중심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용기를 내주었던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도 모를 수많은 후배 군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여기서 도망치면 이 모든 변화의 움직임은 다시 동력을 잃고 형식적인 구호로만 남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어둠 속에 숨는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불씨가 되기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서 대령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한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된 비극은 이제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이수연 하사는 국방부 직할의 군 인권 및 성인지 교육혁신 TF 소속 교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투복 대신 정복을 입고 총 대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전국의 부대를 돌며 장병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참여하여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리즘 PRISM 계획이었다. 단 하나의 백색 광사건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으로 나뉘듯 성폭력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퍼니슈먼트 처벌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리스판서빌러티 책임 지휘관 연대 책임 강화, 인터벤션 개입 방관자를 조력자로 바꾸는 적극적 개입 훈련, 서포트 지원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마인드셋 인식 개선 전 장병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첫 강의 날 수연은 수백 명의 신임 장교들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떨렸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 속에는 호기심, 불신,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된 원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물론 자신의 신상과 부대를 밝히지 않은 채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신임 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군인이신 아버지를 존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관의 교묘한 추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참아야 한다는 생각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가해자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강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 침묵은 방탄복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꿰뚫는 총알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진짜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잘못된 관행, 그릇된 권력, 그리고 비겁한 침묵 또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명백한 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프리즘 계획은 군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귀찮은 교육이 하나 더 늘었다며 냉소적이던 장병들도 이수연과 같은 교관들의 진정성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사례 중심 교육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적극적 개입 훈련에서 나타났다. 만약 당신의 동료가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장병들은 못 본 척한다가 아닌 자리를 옮기도록 도와준다, 다른 간부에게 즉시 알린다, 직접 제지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부대에서 강의를 마친 수연에게 한 명의 젊은 남성 하사가 다가와 말했다. 교관님 강의를 듣고 얼마 전 저희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임 하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군 동기에게 계속 부적절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교관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선임에게 다가가 그런 말씀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긴 했지만 나중에 그 여군 동기가 저에게 와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가 바라던 변화.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자신의 고통이라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이제 다른 이들의 용기라는 다채로운 빛으로 굴절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자 수많은 동료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든든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조직의 문화가 뿌리부터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 육군은 더 이상 2년 전의 그 군대가 아니었다.
이수연은 이제 어깨에 중사 계급장을 단 당당하고 신뢰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프리즘 계획은 군 인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 프리즘원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단장의 딸이나 성추행 피해자로 불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육군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이수연 중사로 불렀다. 그해 10월 계룡대 대강당에서는 한평생을 군에 헌신한 이강욱 중장의 전역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후배 장성들과 부대원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담담하게 군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편에 정복을 입고 앉아있는 딸 이수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단둘이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다. 수연아, 아빠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다. 내 덕분이다. 나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픈 곳은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달랐지. 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쏘아 올렸다. 내가 이 군대를 바꾼 거야. 이강욱은 더 이상 그녀를 어린 딸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한 명의 동료 군인이자 존경하는 후배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그저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너라는 군인이 이 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지만 너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이 군을 잘 부탁한다, 이 중사.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 중사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무게를 느끼며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아버지와 딸 그리고 선배와 후배 군인의 경례가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조용히 오갔다. 몇 주 후 육군 부사관 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신임 하사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그들의 얼굴 위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2년 전 이수연 자신의 모습이었다. 강단에 선 이수연 중사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신임 하사 여러분.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픈 과거를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상처를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용기의 서사를 담담하고 힘있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흉터가 아닌 모두의 귀감이 되는 훈장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군대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전우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두려움과 침묵이 아닌 연대와 신뢰가 가득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 이겨야 할 전투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을 가득 메운 미래의 군인들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희망과 확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의 결의만이 가득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한 여성 군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용기의 신호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뒤흔드는 폭풍이 되었고 마침내 두려움과 침묵의 시대를 끝내고 신뢰와 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수연 그녀는 스스로 다른 이들의 방패가 되어 새로운 군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